지금은 이제 여러분들도 늘 느끼시겠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급변하는 공동체적 늘 삶, 뭐 대가족 사이에서 또 골목길에서 늘 사람들 사이에서 살다가 요즘에는 이제 혼자가 익숙한 시대, 여럿이보다는 혼자가 훨씬 혼자가 편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적 삶의 대표적인 게 이제 종교인데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종교조차도 같이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설교나 설법을 듣고 이렇게 이제 급작스럽게 지금 한 2년 만에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종교가 뭐 사라지느니 마느니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과연 종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 일이죠.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가 처음에 창궐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실은 신천지였죠. 신천지 대구에서 확진자가 이제 많이 발생하면서 온 국민의 이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저렇게 그 신천지라는 곳에서 저렇게 청년들이 요즘 젊은 청년들은 어디 가도 참 찾아보기 어려운데 청년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 있을까? 세상에 10만 명이 넘는 저 청년들이 저렇게 집중적으로 모여서 같이 수련회도 하고 모임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실은 이제 그 전부터 신천지식의 어떤 선교 방식에 이제 기존 교회는 굉장히 거부를 하고 추수꾼이라 그래가지고 교회에 이제 선교할 사람들을 침투시켜가지고 몽땅 교회나 성당에서 신자들을 한꺼번에 이제 데리고 나가는 어떤 추수꾼 선교 전략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입구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붙여놨었죠. 그 전부터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기 전부터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종교에서 경계를 했고 신천지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청년들이 이제 거기 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는데요. 실은 이제 저도 이제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이제 파악해 보니까 물론 뭐 그들의 집요한 어떤 선교 전략, 선교 폭의 어떤 전략, 어떤 위장 선교 전략, 위장에서 이렇게 뭐 침투를 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어떤 현혹하는 이런 것도 이제 집요한 선교 전략도 전략이지만은 제가 보니까 그곳에도 뭔가 끌어당기는 뭔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취직도 어렵지, 결혼하기도 어렵지, 그래서 뭐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7포 세대니, 뭐 내 집 마련도 어렵지, 뭐 여러 가지로 친구 관계도 아예 포기하고 결혼은커녕 뭐 연애도 포기하고 이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으면은 어디 같이 뭐 친구도 사귀기 어렵고 연애는커녕 너무나 외롭고 정말 현대사회에서 어떤 소외된 정말 그렇게 너무나 서러운 인생이 되고 마는 그런 것은 이제 3포, 5포, 7포 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을 따뜻하게 포용해주고 안아주는 전략 그게 주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누가 환영받지 못했는데 뭐 직장에서도 환영하지 않고 뭐 직장에 들어가기도 어려우니까 가족들도 뭐 별로 이렇게 보듬어주지 않고 너는 왜 뭐 취직도 못하고 취직 못하면 뭐 배달이라도 해야지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누구도 자기를 위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겉도는데 그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고 뭐 그 안에 뭐 어떤 그들을 이용하려는 어떤 전략이 숨어 있기도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갈 곳 없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신천지에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의 그 포인트가 있다면 외로운 사람들을 뭔가 끌어안아주는 어떤 그곳에도 공동체성이 있었다. 근데 뭐 그 공동체성이라는 게 어떤 순수한 의도로 그들을 정말 바람직하게 이끌어 갔다고 저도 이제 동의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멀쩡한 젊은이들이 저렇게 많이 신천지에 모여들 수 있는가 했을 때 우리 사회 외로운 우리 사회 젊은 영혼들의 어떤 문제가 거기에 녹아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됐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급격히 공동체적인 사회에서 개인 사회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제가 이제 300만 년 만에 그러니까 그 포유류로서 우리가 살아오면은 포유류라는 것은 의미가 엄마의 젖을 먹고 산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무슨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 뭐 침팬지니, 오랑우탄이 뭐 포유류는 전부 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또 대가족 사회에서 자라고 우리 인간도 그런 동물들보다는 훨씬 더 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대부분이 뭐 골목길에 가면은 시골에도 뭐 사람들도 넘쳐나고 대가 집에 와도 사람도 넘쳐나고 골목에도 넘쳐나고 마을에도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을 보기 어려운 지금처럼 혼자 골방에 갇혀 있는 외로움이라는 것은 경험하기 어렵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치이는 것이 문제였다면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불과 한 제가 보기에는 한 4, 50년 만에 우리 300만 년 동안 우리 인류로서는 겪어보지 못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로부터 애착이 형성되고 젖을 먹고 또 돌보고 할머니 또 가족들 틈에서 이렇게 포유류하고 다름없이 애착이 형성돼서 늘 서로 비비고 부비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사회성이 길러지고 했는데 지금 혼자 자라는 애들도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실은 이제 사회성도 너무 약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대면하고 같이 뭔가 어울리고 하는 것조차도 거북하고 힘드니까 더 혼자 속으로 숨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실은 얘들이 굉장히 뭐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무인도에 서 있는 기분이라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 세대만 해도 지금은 같은 한 가족으로 살아도 실은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너무 달라요. 우리 애들 세대하고 어른 세대하고 너무 다르다. 우리는 너무나 막 아까도 우리 박재박 원장님하고 잠깐 차 마시면서 말씀해 보니까 원장님도 6남매라는데 저도 7남매 틈에서 자라고 뭐 사람이 옆에서 너무 많아서 문제지 아예 요즘처럼 뭐 형제간 뭐 하나도 없는 경우도 많고 외자식도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 너무나 이제 어떤 쓸쓸함 정말 무인도에 서 있는 기분이다. 좀 아무 내게 친구도 없는 얘들이 요즘에 너무 많다 그래. 예전에 우리는 뭐 이제 뭐 친구라는 것은 너무나 뭐 돌에 치듯이 너무나 많았던 시대에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잠깐 수십 년간 세대 차가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내면도 이제 다르게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한 노 터치. 누구도 나 좀 터치하지 마. 이렇게 나 귀찮아. 실은 이게 현대인들의 어떤 심리 상태. 그러니까 여러 사람 속에서 우리 많은 형제들과 친구들 속에서 부대끼고 그런 것을 단련시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성 자체가 그런 우리 내면에 그렇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스폰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이 아니라 뻑뻑한 것이죠. 힘든 것이죠.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상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실은 자기만의 공간에서 혼자 쉬는 것을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선호하죠. 가면 갈수록 이제 그렇게 돼가는 이렇게 혼삼 시대로 가는 것은 어떤 피할 수 없는 지금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혼자 사는 가구가 한 30% 되는데 그게 이제 몇십 년 뒤에면은 40%, 50% 이게 급작스럽게 늘어가는 것은 지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300만 년 동안 포유로서 늘 접촉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뭡니까? 접촉합니까? 접속합니까? 지금은 이제 접촉은 안 하고 우리는 접속하는 인터넷에 핸드폰에 접속하면서 접촉이 없는 접속하는 세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늘 부대끼면서 이렇게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실은 유전자 속에서 DNA 속에서 포유류로서 살아온 300만 년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접속만 해가지고는 뭔가 부족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접촉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근데 인간하고 접촉하면서 살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너무나 눈치도 봐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데이터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 데이터로 희생양이 뭡니까? 우리는 뭐 사랑해 준다고 하지만은 이 반려견, 반려동물들이죠.
이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어떤 충성, 뭐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뭐 충분히 뭐 배려해주고 이러지 않아도 되고, 그가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충성해주고, 나만 바라봐주고 나에게 이렇게 언제 봐도 꼬리를 흔들어주고, 그러니까 고독한 인간들은 이제 그런 포로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반려동물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반려동물 시대가 왔는데,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 저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 니즈를 보면은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과학 문명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실은 우리의 욕구가 이끌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가 포유류로서 살아온 300만 년 속에서 금방 지금 4, 50년 만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포유류인지,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사자처럼 무리동물인지, 호랑이처럼 혼자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동물인지, 이렇게 동물의 습성이 갑자기 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무리로서 어울리기가 어려워지면서 힘들어지면서 우리의 니즈도 이제 바뀌는 겁니다. 니즈도 바뀌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 니즈상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힘드니까 이렇게 이제 반려동물들하고 놀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의 욕구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욕구는 다음에 이렇게 변화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950년에 오늘 한 30년 뒤를 보면은 이제 동물조차도 아까 살아있는 강아지가 아니고 왼쪽에 로봇 강아지가 이제 등장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제 가면 갈수록 급격히 사회성이 떨어지면서 강아지한테 강아지 비유 맞추는 것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 비유 맞추기 힘들어지다가 결국은 강아지 비유 맞추기도 힘들어져서, 내가 여행 다닐 때 애 또 두고 여행 다니기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버려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행 갈 때는 그냥 건전지 빼놓고 콘센트 빼놓고 오프 해놓고 이런 식으로 더 자기 편리 위주로 우리 욕구가 이런 식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는 동물 케어하기도 너무 힘들어지니까 우리의 동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려동물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그 일본 사람이 그 요즘에 이제 리얼돌하고 결혼을 선언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뭐 신혼여행 갔다가 그냥 그 둘이 갔다가 혼자 돌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서로 이제 결혼이 뭔지, 함께 산다는 것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배려나 사회성, 에티켓 이런 것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어떤 열정만 가지고 남녀가 만났다가 실제 며칠 동안 살아보니까 이게 아닌 게 비어 하고 이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인간하고 사는 것도 너무 피곤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리얼도라고 이렇게 사는 거, 우리의 욕구 니즈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누가 무슨 과학자가 이렇게 발명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욕구 니즈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시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도 다 로봇이 이제 앞으로는 해주게 되는 거죠. 물론 과학 문명도 발전하지만 우리의 욕구가 이제 사람을 상대하기가 너무 피곤하니까 차라리 로봇이 정말 그냥 딱 룰에 맞춰서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것도 훨씬 더 편하게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집도 스마트 하우스 모든 것이 이제 규격화되고, 농사도 로봇가 짓고, 공장도 로봇가 하고, 치안 보안 국방도 로봇가 하고, 이제 사이보그가 담당하고, 이것은 이제 어떤 그 영화 속 얘기가 아니고 불과 이제 20, 30년만 되면 현실 속에 이제 뭐 신체 보조기구도 인공장기도 아주 이제 보편화된 시대가 오겠죠. 그러면서 AI와 로봇이 이제 집과 도시를 다 관리하고, 오른쪽에 보면은 로봇이 이제 아기들을 또 돌봐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뭐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전에 동물이고 포유류였기 때문에 어떤 뭐 아기를 낳고 싶고 또 아기의 뽀송뽀송한 살갗을 이렇게 닦고 싶고 이렇게 하는 인간적인 이런 DNA 우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싶고 갖고는 싶지만은 또 돌보는 데 대해서 옛날 세대보다 수십 년 전 세대보다 너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요즘 세대는 힘들어하니까 이제 낳기는 낳았을 때 케어하는 것은 이제 로봇에게 이제 맡기는 시대에서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뭐 섹스 파트너나 뭐 이런 것도 보디가드 이런 것도 겸해서 로봇이 이제 다
인간의 일일이 상대하는 게 너무 비유맞추고 살아가는 게 너무 피곤해지는 우리 니즈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임신과 출산의 어떤 이런 과정조차도 대신 공장에서 아기를 생산해 준, 이제 아기도 이제 공장에서 우리가 직접 그런 과정도 이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하니까 우리의 욕구 니즈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간이 변해갈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대는 이제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 더 나아가면은 지금 이미 이제 도래했다고 요즘에 굉장히 뉴스에 많이 떠오르는데, 이제 가상현실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다고 그러죠. 메타버스에 직접 하지 않고 전부 다 영상으로, 우리 인간은 어떤 상상의 동물이고 사고력을 가진 뇌로 만족하면 우리가 직접 뭔가를 반드시 소유하고 뭔가 직접 대면으로 해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뇌에서 그것도 결국 그런 만족이라는 것도 만족도가 뇌에 어떤 전달 물질이 전달돼서 뇌가 만족하니까 내가 결국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직접적으로 뇌에서 가상 현실 속에서 우리의 행복하도록 뭔가를 이제 해가는 메타버스가 굉장히 이제 현실로 지금 다가왔다고 그러죠.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의 이제 시대라고 그러는데, 실은 메타버스의 원조는 신화와 종교입니다. 종교. 메타버스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신화의 세계라든가 종교에서 무슨 천국 극락, 무슨 도솔촌, 뭐 이렇게 그려놓은 세계가 뭐예요? 실은 가상의 세계잖아요. 가상의 세계. 물론 이제 그게 뭐 진짜 현실에 존재한다고 믿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우리 이제 과학 시대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인간이 만든 어떤 상상력으로 가장 이상적인 뭔가를 그려놓은 것이 어떤 신화이자 종교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의 진짜 원조는 신화와 종교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면은 어떤 식으로 어떤 종교가 도래할까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이런 건 분명히 앞으로 이제 대형 교회, 대형 사찰에서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직접 모객을 해서 무슨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 인도 성지순례 이런 가는 것을 차원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가상현실, 자기들에게 뭔가 이렇게 가상 뭔가를 딱 씌워서 뇌에 장착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에덴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천국 여행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오늘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극락을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메타버스의 종교가 등장할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어떤 자본주의, 상업주의가 어떤 지배한 그런 종교일수록 그런 메타버스의 종교가 도래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의 도래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종교란 무엇일까요? 이걸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여기도 이제 우리 종교발전 포럼 굉장히 이제 이과적이신 의학 박사님, 박재호 원장님을 중심으로 굉장히 이런 분들이 이제 종교와 어떤 영성까지 관심을 갖는 거 보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과적 영역에서까지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인류에게 종교는 빼놓을 수 없는 뭔가라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저도 이제 종교 전문 기자는 뭐 30년 넘게 했지만 종교 전문 기자로서만도 20년 넘게 제가 종교를 했고, 인류에게 과연 종교란 뭘까 이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를 하다가 이제 종교 전문 기자를 종교 기자를 하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왜 훨씬 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 사회 정치일 것 같은데, 왜 그런 쪽을 안 맞고 너는 뜬금없이 종교 기자로 가느냐, 이제 이런 소리도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건데요. 근데 인류에게 종교라는 것은 실은 가장 근본적이고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이제 우리 원시 시대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그려놓고 있는데, 제가 이제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전에 어떤 인류의 원형을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제 과학 문명이 발전했던 시대는, 이렇게 인류가 발전했던 시대라는 것은 불과 몇천 년, 길게 봐야 만 년 이 정도 아닙니까? 그 전에 이제 뭐 호모 산피엔스로만 살아왔던 것도 수십만 년이니까,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렇게 보면 6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렇게 훨씬 지금보다 미개한 상태로 인류가 훨씬 더 긴 세월, 오랜 세월을, 대부분의 세월을, 99%의 세월을 이제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렇게 살아온 인류를 봤을 때 우리 DNA에 내장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의 99%의 삶, 99.9%에 어떻게 살아왔을까를 보면은 저는 인류라는 것이 자연계에서도 너무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호랑이나 사자처럼 뭐 엄청난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도 없지 뭐 치타나 호랑이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하지. 그러면서 뭐 다른 동물이 좀 먹기 어렵게 뭐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뭐 가시라도 달리거나 아주 두꺼운 뭐 각박류처럼 거북이처럼 뭐가 등가죽이 두껍기라도 하거나 최소한 털이라도 덮여 있거나 이러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뭐 발가벗겨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자연계에서 다른 동물들이 가장 쟤를 잡아놓으면은 다른 동물들은 잡아놓으면은 껍질을 벗기라고 먹기도 너무 힘든데 얘들은 정말 너무 먹기도 쉽고 껍질을 벗길 필요도 없이 그냥 삼키면 되니까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아마 아이스크림 보듯이 인간을 보지 않았을까. 너무 먹기도 좋고 참 쟤들은 힘도 없고 참 그래서 같이 뭉쳐서 협력하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 혼자 있으면 진짜 집어먹기 너무 좋은, 잡아먹기가 너무 좋은 자연계에서 먹잇감, 최고의 먹잇감이 아니었을까. 금방 봐도 인간의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이 그려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너무나 자연계에서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다른 동물들. 뭐 참새나 이런 새들도 차라리 매미처럼 작은 힘없는 것도 날아서 벌처럼 날기라도 하고 쏘기라도 하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나무도 원숭이처럼 잘 타지 못하고 자연계에서 굉장히 아주 무력한 존재였을 거다. 그러면서 또 무력하면은 뭐 머리라도 나빠야 되는데 사고력은 있어가지고 두려움은 너무 많아요. 두려움, 불안감. 머리는 또 뇌는 작동을 훨씬 더 일반 동물들보다 많이 작동하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의 그림처럼 지금도 아프리카 초원에 보면은 뭐 다른 동물들 호랑이나 사자가 저렇게 같은 공간에서 뭐 한 100m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뭐 누라든가 뭐 얼룩말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은 자기들이 만약에 인간처럼 자기 옆에 친구가 잡아먹힌 모습들을 옆에 봤다든가 그러면 완전히 우리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걔가 저기 뭐 1000m 전에만 그림자 발자국만 나와도 완전히 그 도망가기 바쁠 텐데 이렇게 뭐 적어도 몇십 미터 전에는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그냥 노는 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데 아니 쟤들은 겁도 없어 이러는데 우리 인간처럼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은 전혀 다른 거죠. 전혀 저렇게 평화롭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누가 한 친구가 만약에 가족이 잡아먹혔다면 아마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도저히 견딜 수도 없고 이미 잡아먹기 전에 이미 완전히 기절하지 않을까.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사고력을 가진 거기 때문에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만큼 어떤 심리적 고통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은 두려움, 또 기억력이 있고 또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또 공포도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과도하게 어떤 사자가 한 마리를 잡아먹었다면 우리 그 사자는 배가 고플 때 외에는 전혀 사냥을 하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사는데도 그 사자는 그냥 악의 화신처럼 늘 그런 식으로 머리에 박혀버리는 것이 인간의 어떤 기억력을 갖고 훨씬 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런 인간의 어떤 특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제 종교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이제 서로 같이 이제 협동을 하고 또 심리적으로 정말 치유를 해야 되니까요. 인간이 다른 동물처럼 뭐 그냥 설사 우리 1000마리의 얼룩말 중에서 한두 마리 잡아먹혔다 하더라도 사자가 배부른 며칠 동안 우리 평화롭게 이렇게 지낼 수 있으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가 심하지는 않을 텐데 뭐 한 그런 것을 하나만 보더라도 인간이라는 것은 도저히 계속 그 트라우마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고통의 장면을 상처를 한번 겪다 보면 자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주변 사람들이 겪는 고통도 이제 증가가 되니까 우리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트라우마, 스트레스, 노이로제 이런 것이 훨씬 많으니까 어떤 이렇게 치유할 그것을 치유할 뭔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특성을 보면은
필연적으로 종교라는 게 어떤 필요했다. 근데 세상에 모든 게 빛이 있으면은 그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빛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종교라는 게 모여서 뭐 협동하고 치유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또 종교라는 것이 소수의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기들의 어떤 종교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민족과 다른 종교, 다른 인종을 이렇게 말살하고 또 뭐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면 또 마녀 사냥을 하고 이런 정도로 어떤 종교와 권력이 개입되면서 또 전쟁과 억압의 수단이 된 이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종교지만은 종교가 다시 우리를 또 억누르고 더 또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참 빛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떤 또 다른 고통의 어떤 이런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종교가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살아온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인데 사람들의 인지, 어떤 정신적인 어떤 개화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산업 문명, 정보 혁명, 또 이제 모든 디지털 혁명의 시대까지 이르러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상도 많이 하죠. 우리가 이제 10년마다 인구 총 센서스를 하는데 그걸 봐도 지금 최근에 한 게 2015년인데 그때만 봐도 인구가 예전에는 뭐 전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지 대부분이 인구의 어떤 대부분이 다 어떤 종교에 속했다고 봤는데 지금은 뭐 그때 보면은 4,900 몇만 중에서 2,100만밖에 이제 종교 있다고 대답한 인구가 2,100만 뿐이고 종교가 없다고 한 사람들이 2,700만이 되니까 훨씬 더 종교가 없는 쪽이 많고 그게 이제 훨씬 더 그 어떤 트렌드가 그렇게 유지된다면은 앞으로 종교는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이제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그 네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이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종교가 어떻게 될 것인지.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되면은 우리가 기존의 노동을 다 이제 로봇들이 대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이런 시대. 그게 이제 지금처럼은 조금 덜 하겠지만은 이미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또 그리스 아테네라든가 로마 시대 이미 경험을 했죠. 그들이 엄청난 노예가 자기들의 노동력을 대체했을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물론 이제 그 사회가 뭐 노예를 착취했다 뭐 이런 면에 봤을 때는 뭐 부도덕하게 볼 수 있지만은 그들 개인적인 삶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그들은 어떤 문화의 어떤 꽃을 피운 거죠. 노동 대부분의 우리 에너지를 그냥 사람들은 먹고 사니짐에 거기에 다 투신하다가 다른 어떤 문화를 향유하고 뭐 그림을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뭐 남기고 요즘 같은 뭐 서예를 하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신경을 미쳐 쓸 짬이 없이 그냥 뭐 싸우고 일하고 먹고 이런 쪽으로 모든 에너지를 써버리는 시대에서 적어도 이제 로마 시대에는 노동력을 대부분 노예들이 일을 대신해주고 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문화의 꽃을 피웠죠. 뭐 그래서 로마 철학도 대단한 꽃을 피웠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노동에 우리가 먹고 사니짐에 바치는 에너지를 로봇이 다 대신해 주면은 우리는 그 대신 어떤 다른 가치, 어떤 문화적인 영적인 가치 쪽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훨씬 더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훨씬 어떤 종교적인 영역이 다른 차원에서 또 꽃피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시나리오를 이제 본다면은 만약에 디스토피아가 도래한다면 디스토피아는 뭐 우리는 너무 인간은 막 낙관적인 경우가 많은데 실은 뭐 체르노빌이라든가 후쿠시마라든가 이런 방사능 오염도 지금 있었고 지금 뭐 온갖 전 세계에서 뭐 불도 엄청나게 막 시베리아 밀림을 다 태울 정도로 아마존에서도 그렇고 호주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지만은 모든 것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이 작은 조그마한 코로나 하나가 인류를 이런 식으로 팬데믹으로 몰아넣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일은 저는 늘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은 늘 도래할 수 있다. 아무리 광문명이 발전해도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뭔가 우리를 또 궁지에 몰아넣을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런 디스토피아가 온다면은 죄는 지들이 지어놓고 인간들이 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또 인간들은 뭔가를 또 신에게 매달릴 겁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멸종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도 종교가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도. 뭔가 디스토피아가 도래한다면은 우리가 매달릴 어떤 구원의 희망을 잡기 위해서 또 거기에 매달리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시나리오가 전개된다 하더라도 종교는 사라지지 않겠죠. 종교는 더욱더 우리에게 어떤 동아줄에 어떤 희망의 동아줄로서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를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광문명이 발전하고 디지털 시대가 돼서 이렇게 뭐 물질에 대해서 많은 것이 밝혀지고 그렇지만은 이제 심리에 대해서는 어쩔까? 저는 심리 문제 우리가 뭐 DNA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인간이 의학이 발달해서 맵까지 전부 다 이제 만들고 그런다지만은 심리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심리라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심리, 우리의 감정은 앞으로 몇백 년이 지나도 완벽히 그것을 밝혀낼 수 없는 무한한 수의 무한한 심리 상태, 무한한 감정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해서 훨씬 더 우리가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서 심리 문제까지 아주 명쾌하게 해결될 것이다. 앞으로 정신병자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스트레스나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울증 환자는 없을 것이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런 문제도 똑같이 커간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전한다고 우리의 어떤 내적인 파워도 똑같이 성장을 하느냐. 반대일 경우가 많거든요. 내적인 어떤 그런 내성이랄까, 내공이랄까, 그런 것은 오히려 옛날에 100년 전에 우리 또 할아버지 부모 세대는 뭐 전쟁도 겪고 워낙 힘들었지만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먹고 살 것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자식들 수십 년을 건사하고 그렇게 저걸 버텨낼 수 있었을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과학 문명이라든가 어떤 부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빈약하게 그지없었지만은 그들의 어떤 심리적, 정신적인 내공은 대단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발전한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내공도 그렇게 발전하느냐? 저는 오히려 거꾸로 심리적으로는 더 허약해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케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영역으로서의 종교는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도 종교라는 것은 존재 가치는 여전히 남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봤을 때 아까도 이제 우리 포유류로서 300만 년 만에 너무나 이제 함께하는 인간이 외로운 고독한 인간으로 변해버리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떤 1인 가구도 급작히 늘고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을 더 편해하고 혼자 숨어들고 접촉하기보다는 접속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급속하게 이렇게 변화되는데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는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편리함은 추구하면 할수록 모든 것을 기계가 대체해 주니까 인간하고 접점이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고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고독해질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개인적으로는 아주 고독해질 겁니다.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고독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 고독해졌을 때 그 외로움에 고독하면 이제 혼자 기계로서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은 뭐 그걸로 뭐 만족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상관없는데 우리의 심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지금 짧은 시간에 우리가 심리가 적어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의 어떤 변화를 준비해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포유류로서 수백만 년 동안 살아온 삶의 체제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갑자기 홀로 고독한 삶으로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우리 어떤 DNA라든가 심리 상태에서 종이 좀 그런 쪽으로 변화될 미처
준비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미처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급작스럽게 우리는 홀로 외딴 섬에 무인도에 떨어진 것처럼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살아온 우리 유전자 안에서는 그런 것이 있는데 상황은 완전히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 내면에서 충족되지 않는 뭔가 외로움은 떨치기 어려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그랬을 때 적어도 그러면 이제 가족들도 없는 경우가 많고 앞으로는 이제 뭐 지금 제가 2050년 정도를 상정하고 지금 4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1인 가구가 30%인데 2050년이면 1인 가구가 절반 이상은 다 혼자 살게 될 거예요. 절반 이상은. 그러면은 그런데 혼자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래도 나는 사람과 좀 만나고 싶어 이런 욕구는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가족은 이미 한순간에 자기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오늘 너하고 나하고 가족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타를 누가 해줄 것이냐. 그 대타는 저는 가장 좋은 대타는 종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같이 날마다 한 집에서 살 자신은 없지만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10일에 한 번 같이 모여서 외로움을 달래고 같이 뭔가를 같이 공유하고 심적으로 케어하고 뭔가를 같이 영적 이상을 우리가 갈구하고 하는 것을 같이 해가는 어떤 공동체로서 종교 이것은 반드시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4가지 시나리오를 쭉 봤는데 어떤 경우에도 종교가 안 없어지네요. 종교는 지금 없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감수하고 분명히 존재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본 시나리오에서는 종교가 없어지지 않는 걸로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는 책에서 제가 이제 부제를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롭다. 현재 사회의 우리의 심리 상태를 딱 저는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 편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말끔해지면 행복해지면 이제 그걸로 뭐 끝인데 혼자 편하게 혼자 살자니 너무 외롭단 말이에요. 그게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돼요. 또 함께 살자니 너무 괴로워 인간들하고 이렇게 부대끼고 서로 비용 맞추고 이렇게 너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살기도 그렇고 함께 살기도 그렇고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오늘날 현재 심리 상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가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건인데요. 우리 인간은 이제 앞으로 2050년이 돼도 아마 광문명이 발전돼서 모든 것이 편리하게 아주 인간 살기에는 최적화된 편리한 삶으로 당연히 가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적 외로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 때문에 다시 묻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묻는 이제 선구자들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우리는 그 근본적으로 묻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팬데믹까지 맞이하고 나서도 전부 다 대부분의 논의가 다시 모든 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2년, 3년 전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에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기회를 맞아서 근본적 성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모색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쪽은 아직도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뭔가를 생각해 볼 거리를 코로나라는 것을 던져줬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물음을 30년 뒤에 이제 또 다시 묻게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거 우리는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행복한가? 이대로 만족한가? 이대로 좋은가?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가? 이런 것을 아마 30년 뒤에도 여전히 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그때도 저는 답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버드대학교에서 무려 79년 동안 734명을 추적 조사를 해서 인간은 어떤 인간 부류가 행복하고 어떤 부류의 인간이 불행해지느냐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추적한 결과 대부분의 인간들은 뭐 사람들은 지금 뭐 돈이 많다든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든가 뭐 지식이 많다든가 뭐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외적인 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제 살아온 게 우리의 자본주의적 삶인데 실은 하버드의 그 조사 결과에서는
가장 행복의 첫 번째 요소는 가장 힘들 때 자기의 내적인 고통, 고민을 털어놓을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것. 그리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친구라든가 가족도 물론 가족도 포함되지만은 동료 그런 사람이 있는 그게 첫 번째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발전이라는 것 그런 것은 그런 행복의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갈까요? 반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답은 뭐 뻔하죠. 우리는 지금 그 반대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친구가 점점 없어지는 쪽으로 우리는 편리와 발전을 위해서 가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30년 뒤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벌써 한국은 뭐 이제 뭐 일본을 많이 추월하기도 하고 따라가서 이제 많이 이제 잡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국민소득이나 이런 것이 일본이 앞서 있는데 몇 년 전에 봤을 때 몇 년 전에만 하도 한국의 10년이나 15년 뒤를 보려면 일본 사회를 보면 잘 보인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하고 모든 것이 여건이 비슷하고 또 고령화 사회로 먼저 진입했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온 트렌드 중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이제 국민소득이 몇 년 전만 해도 훨씬 더 높고 노인들이 1인당 뭐 쓸 수 있는 가용 비용도 훨씬 높았지만은 우리보다 더 고령화가 일찍 오고 1인 가구가 더 증가됐고 시골에 가면 혼자 사는 노인들이 훨씬 많았으니까 거기도 이제 굉장히 장수 사회니까 그런데 뭐 남편이 만약에 죽고 부인 혼자 이제 혼자 남는 자식들은 멀리 떠나고 예전에는 한 3, 40년 전에만 해도 설사 멀리 있다 하더라도 가족끼리 1년에 뭐 대여섯 차례는 만났는데 또 몇십 년 뒤에는 한 두세 번밖에 못 만나고 또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설사 자식이 한두 명 있다 하더라도 1년 내내 찾아올까 말까 한 번도 안 찾아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너무 변해 가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일부러 감옥에 가는 노인들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편의점에서 200엔, 우리 돈으로 2,000원어치만 훔치면 감옥에 그때는 굉장히 그 법이 절도에 대한 법이 강해가지고 감옥에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편의점에 가서 뭔가를 훔치고 일부러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혼자 고립돼서 사느라고 자식 새끼도 1년에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너무 외로웠는데 설사 뭐 이게 독재 시대의 감옥도 아니고 선진국의 감옥이다 보니까 무슨 설사 교도관이 뭐 지켜보고는 있지만은 밥도 잘 나오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얘기도 하지 이게 어울려서 친구도 있지 공동체네 공동체 하면서 훨씬 더 일부러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여건이 많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은 저부터라도 물론 옛날에 무슨 고문하고 이런 감옥에는 가고 싶지 않지만은 그렇게 무인도에서 외롭게 이렇게 서럽게 사느니 차라리 저곳이라도 저부터라도 가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남 얘기가 아니란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보는 어떤 바로미터를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뭐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느끼고 죽고 싶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또 절망뿐일 때, 또 자신이 무기력한 존재라고 여겨질 때, 예? 그러니까 옆에서 기계가 다 해줘버리고, 나는 뭘 하는, 내 존재 이유는 뭐지? 자기 존재의 어떤 존재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죽고 싶고 또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계가 발전하는 30년 뒤에 2050년 되면은 기계가 훨씬 지금도 모든 것이 발전되고 로봇이 모든 것을 해주면은 우리가 훨씬 더 존재 가치를 더 막 발견하게 될까요? 반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제 그렇게 과학만 발전하고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가져오는 문제, 우리가 행복하기 어렵다는 인간으로서 참 어울림이 완전히 단절됐을 때 결코 행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다른 인간들하고 어울릴 때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사회성이 떨어지는 포유류로서 굉장히 떨어지는 급작스럽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는데 그럼 공존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현대인들 우리가 이제 살 만큼 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또 편가르기도 심하고 무슨 이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하고 또 이제 뭐 어울려서 사는 또 자기들하고 조금 뭐 수준 차이랄까 이런 것에도 분명히 모든 것에 이렇게 딱딱 어떤 충이가 달라지는 서로 어울림이 갈수록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런 이제 사회로 이제 변해버리고 마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예전 같은 신분 사회가 아니라도 지금은 또 다른 어떤 신분 사회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공존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제가 이제 몇 군데를 이렇게 보니까 한번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선정해 봤는데요. 제가 가본 것 중에 이것은 이제 카톨릭 이제 경남 양산의 성모 울타리라는 곳인데 아래 왼쪽 사진에 이분이 원래는 이제 주먹제비 출신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마음이 완전히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그런 주먹제비들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애들을 이렇게 이제 걷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빵 공장을 만들었는데 보통 여기에 보면 이제 일반인들과 이제 그런 교도소 출신 전과자들이 같이 어울려서 저도 처음에 가보고 험상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이게 이제 원장님이고 또 일반인 아주머니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있는 거 보고 좀 놀래기도 했는데 교도소 출신의 어떤 선입견도 있고 전과자 뭐 10년 이상 살고 온 전과자들도 꽤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쪽 분은 왼쪽 분이 그 여기를 이제 좀 이 사람들 좀 돌봐주는 사람인데 어머니처럼 이분이 야, 쟤들이 어, 어려서 어머니가 떠나버리거나 버림을 받고 이래서 얘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어떤 공동체적 보살핌을 살피지 못해서 받지 못해서 마음 둘 곳이 없어가지고 얘들이 방황하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범죄의 소굴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얘들 심성은 너무 착하게 그지없다. 얘들은 똑같다. 우리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다. 이러면서 이제 어울려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야, 범죄자들을 저렇게 한 열댓 명이 그 교도소 출신들이 있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뭔가 위험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는 이런 것이 연출되는 것을 보고 이건 뭘까? 저도 인생에 대해서 조금 어떤 인간 사회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는데요. 또 하나 저한테 굉장히 큰 이제 그 뭔가 그런 생각거리를 제공해 준 게 이제 여기는 이제 개신교 기독교 공동체인데 경남 합천의 오두막 공동체입니다. 이분이 그 이제 여기 이제 그 장로 한 분이 이걸 만드셨는데 원래는 이분이 이제 부산 달동네에서 13년 동안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제 교도소 출신들 이렇게 좀 돌보는 일을 했는데 교도소 출신들만 모아놓고 몇십 년 동안 아무리 공을 들여도 사람들이 바뀌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그걸 부산의 어떤 달동네에서 그 삶을 청산하고 아예 그 사람들 출소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경남 합천의 이제 산골에 여기는 이제 그 교도소 출신뿐만 아니고 지적장애인을 또 받아줬다는 거예요. 한 30%는 교도소 출신, 30%는 지적장애인. 지적장애인은 자기가 자기를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나 이제 주변에 돌보는 대부분 어머니들인데 이분들이 따라오니까 일반인들도 거기에 사는 사람 중에 한 30%는 일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사람들 부류에 이제 전과자 3분의 1, 지적장애인 3분의 1, 아주 보통의 일반인 3분의 1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거의 싸울 일도 없고 너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천국 같은 어떤 거 이렇게 펼쳐지는 거 보고 야 이게 저게 뭐지? 그러니까 저게 공동체 어떤 비밀이 있는데 같은 부류의 인간들만 모아놓으면 아주 문제가 심각한데 오목볼록 좀 자기하고 좀 나는 뭐 이제 전과자 출신이라 하지만은 어떤 장애인들을 보면 또 측은지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일반인들과 3분의 1은 또 일반인 이렇게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어울리면은 훨씬 더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모아놨을 때보다도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말씀이 이지영 장로님 말씀이 만약에
장애인들만 케어를 하려도 국가에서 매년 몇 억이 들여야 되고 저 전과자들만 케어하려도 저 사람들 범죄 안 저지르게 케어하려도 1년에 수억이 들어갈 텐데 여기서 그냥 서로가 어울리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아주 공동체 비밀이다.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부족함을 상쇄해주고 뭔가 어떤 한쪽에 휩쓸리는 감정을 또 상쇄해주고 이런다는. 그래서 우리는 투게더 하는 것이 저렇게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를 이제 그 두 공동체에서 어떤 힌트를 얻었는데요. 우리가 함께하기 어려운 우리가 시대로 이제 변해가고 있으니까 한번 그 사회를 한번 어떤 우리의 관점을 한번 보기 위해서 예로 들어본 겁니다. 그러면 미래 종교는 어떻게 갈까? 제가 이제 미래 종교를 4가지 모습으로 한번 상정해 봤는데요. 미래 우리는 예전에 이제 종교를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분들 예수님이나 부처님 이런 위대한 성자 공자님 이런 분들도 자기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세상의 어떤 미래를 제시해 주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종교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어떤 예견할 것만이 아니고 실은 미래 종교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도록, 인간이 더 이상 이 생물계에서 암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지상의 천국, 지상의 극락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종교를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지금 2050년까지 인간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전하면 발전될수록 인간이라는 것은 소외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가장 필요하다. 우리는 가장 고립된 홀로의 인간으로 지금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 종교가 그 외로움을 껴안아주는 공동체. 그래서 뭔가 무슨 종교가 무슨 대단한 신적인 어떤 임무를 떠받들고 그렇게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그를 종처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모든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케어하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적 종교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지금 계속 편리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초고속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우리의 계속 욕망과 집착을 통해서 계속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더 편리해지기 위해서 더 편해지기 위해서 오직 그쪽으로만 모든 것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모든 세상이 다 천국이 되고 극락이 되면 상관없지만은 그럼으로써 야기되는 문제가 또 환경 오염이랄까 모든 다른 생물 중의 멸종이랄까 지구의 위기랄까 이런 것들이 다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교가 그런 최고의 인간이 암적인 존재로 변해가는 그런 욕망과 집착을 놓고 단순 소박한 삶으로 인간과 자연과 서로를 구원하고 서로 돕는 이런 삶으로 전환되는 정말 제대로 된 교육자, 페스탈로지 같은 이런 제대로 된 교육자적 어떤 종교의 모습 지금처럼 인간의 어떤 욕망을 부추겨주는 이런 종교가 아니고 말이죠. 기복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고 그런 것을 좀 놓고 단순 소박해지는 쪽으로 이렇게 제대로 이끌어주는 그런 교육적 종교.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미래 종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영성적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제가 이게 좀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로봇 시대가 되고 아주 편리한 시대가 돼서 이제 심리적으로도 모든 것이 발전돼서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고 심리적으로는 훨씬 더 문제가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정말 치유해주고 구원해주는 심신조화의 어떤 정신을 갖도록 해주는 너무 불균형으로 과학만 발전하고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 소외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맨날 헬스장에 가서 몸만 가다듬고 있지만 정신은 빈약하고 내공은 없어가지고 조그마한 어떤 시련이 와도 그냥 무너지는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심신이 조화된 어떤 정신력을 갖춘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종교가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미래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교라는 이름으로 무슨 빈부라든가 국가와 인종, 종교 갈등을 이제 더욱더 부채질하고 그런 식으로 뭐 다투게 하고 종교가 많이 일조를 했죠. 종교가 구원도 했지만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용서하고 관용과 화해를 이끄는 어떤 조종자가 되어지는 그런 미래 종교. 그것이 진짜 종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래 종교를 좀 지금 앞서서 좀 구현하는 종교들은 어떤 종교들이 있을까 하고 저희가 이제 많이 좀 직접 저는 이제 다녀보면서 살아보기도 했는데 태국의 아속 공동체라든가 인도 오로비라든가 미국 브루도프라든가 이런 공동체 또 한국에도 이제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런 공동체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하고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이제 많이 거기까지 전부 다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짧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적인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종교는 항상 이상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가 천국을 만들고 극락을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드는데 저도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우리 박재가 원장님도 종교벌점 포럼에 이 글씨를 너무 이제 서예에 아주 저희가 있으셔가지고 그걸 보고 좀 감동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신영복 선생님 이 글씨체를 한글 글씨체를 보면은 그분의 글씨체의 특색이 그거라고요. 그분은 저도 이제 직접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분 여러 번 뵙고 이제 그 서예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는 우리가 좀 개인으로서는 미숙한 인간이듯이 완벽한 성자적 인간이 아니듯이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는 미숙할지라도 뭐한 획 한 글자가 좀 미숙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글자를 통해서 그것을 조금 미숙함을 보완해주고 보조해주고 그래서 어우러지는 전체의 글은 아름다워지는 한 글자 한 글자는 좀 서툴다 하더라도 서로 보완해주고 하면서 아름다워지는 완벽한 사람들이 다 모여야 그것이 천국이고 건강인 것이 아니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라도 서로 돕고 어우러지는 곳이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천국이고 극락이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도 너무 이상적인 생각, 관념의 이데올로기처럼 매몰돼서 너무 관념적인 천국과 극락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조금 나도 부족하지만 주변도 부족하는 것을 허용하고 인정하고 서로 어우러지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고 진짜 극락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미래 종교의 모습이어야 된다. 우리 미래 종교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종교적 희망이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종교다.